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도 안경 재료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공부해 볼 텐데, 우선 이 앞전 버전까지는 키워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타이틀을 찾는 거였으면, 마지막은 타이틀을 보면서 키워드를 생각해보는, 거꾸로 하는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광렌즈라고 이제 주제가 등장하게 되면, 편광렌즈, 첫 번째 이제 특수렌즈라는 게 먼저 기억에 남아야 되고, 그리고 빛의 방향성을 제한해서 눈부심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낚시, 운전, 레저 이런 용으로는 투과축을 90도, 차단축을 180도로 해서 쓰고, 암벽 등반이나 아니면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투과축을 180, 차단축을 90으로 해서 착용을 한다. 이런 특징들이 나올 텐데, 한번 보면 PVA 막을 이용해서 편광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이 막을 내부의 렌즈 사이에, 렌즈 전면과 후면 사이에 넣고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려뜨려 가지고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자, 투과축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과시킬 방향이고, 반사면과 수직 방향. 자, 우리가 오는 빛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순간 그 반사면과 수평, 평행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면에서 반사되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수평면의 강한 에너지를 차단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수직의 통과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목적은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선명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편광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낚시, 스포츠용으로는 투과축, 통과시킬 방향을 90도로 하고, 이때 반사면은 수평면, 운전을 해도 그렇고 걸어 다녀도 그렇고 다 수평면을 보게 되는 거니까 투과축은 90도로 하고 수평면과 같은 쪽은 차단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음에 암벽 등반, 건물 외벽 유리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직면을 주로 보기 때문에 투과축을 반대, 수평면만 투과시켜서 빛이 강한 수직은 차단하는 방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겠다. 다음, 조광렌즈요. 조광렌즈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 드리면 변색이죠. 변색. 뭐에 변한다? 자외선에 변한다. 자외선으로 변색이 된다. 얘는 자외선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온이 낮을수록 진하게 된다. 진하게 착색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되고, 정확하게는 이제 착색이 되는 거죠. 색상이 들어오는 착색 과정이 일어나고, 자외선 양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더 진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온에서는 기온을 높게 하거나 자외선 양을 작게 해주면, 줄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색깔이 진하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변한다 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착색 시간보다 탈색 시간이 훨씬 길다.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오는 것보다 색깔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유리 조각 렌즈와 플라스틱 조각 렌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아마 시험에는 유리가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유리는 할로겐화된 은에다가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은에다가 염소, 브롬, 요오드라는 물질을 섞어줌으로 인해서 같이 녹여서 섞어줌으로 인해서 변색의 효과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데 자, 이 중에서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 같은 경우는 회색, 그레이로 변하게 되고요. 나머지 브롬과 요오드 같은 경우는 즉 AgBr과 AgI 같은 경우는 둘 다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브라운 계열로 색상이 착색되게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렌즈는 스피로피란이라는 화합물을 이용해서 색깔을 변하게 작용시킨다. 이런 정도만 또 키워드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문제에서 또 보기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 더 살을 붙이셔가지고 봐두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굴절 렌즈. 우리가 고굴절을 언제 쓰죠? 고도수일 때, 고도 비정시일 때 쓰고, 그리고 뭐 무태, 반무태일 때 쓰고. 자, 고굴절의 특징은 강도가 강하다, 강도가 높다. 그 다음에 경도도 높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얇게 동일한 도수 굴절력일 때는 중굴절보다는 훨씬 얇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사율이 많아서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 코팅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가장자리 두께를 얇게 한 렌즈.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은 굴절률이 1.6 이상, 유리는 굴절률이 1.7 이상일 경우에 고굴절이라 부른다. 그러면 유리에서는 플린트 유리를 우리가 고굴절 유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강도의 비정시 교정용 렌즈, 강도의 비정시라고 하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6.00 디옵터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강도의 비정시라고 한다. 자, 이럴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렌즈고, 포인트 또는 무테, 나일론테 또는 만무테라고 하는 렌즈 조제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투과율 보완을 위해서 반드시 AR 코팅을 해줘야 된다.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구면 렌즈요. 비구면 렌즈는 말 그대로 구면이 아니게 만든 거니까 전면 커브를 밴딩을 해서 또는 연마 과정을 거치면서 얘를 평면에 가깝게 만든 거. 평면에 가깝게 만들다 보면 뭐가 사라진다? 수차 감소. 그 다음에 시야 증대.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얇아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얇아지게 되면 가벼워진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비구면 렌즈다. 주변부 곡률을 비구면화한 거고, 구면 수차와 왜곡 수차를 줄인 렌즈. 이거 두 개는 항상 묶어 다닐 거니까. 그리고 두께 감소, 시야 증가의 효과를 가진다.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 그리고 두께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야 증가가 생기는 이유는 주변부의 구면 왜곡 수차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마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에 프레넬 프리즘 렌즈, 특수 렌즈로서 기출
국가고시에 많이 2번 정도 최근에 3개년 중에 2번 정도 공개 나왔던 문제 유형 프레넬 프리즘 렌즈. 자, 얘는 프리즘이긴 한데 얘를 굳이 쓰는 이유는 두께가 얇아서 얇다. 이게 매우 큰 특징이죠. 얇다 보니까 가볍다라는 특징도 가질 수 있고 사용하기 쉽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등등의 특징에 의해서 쓰는 게 프레넬 프리즘 렌즈. 부착 및 제거가 간편하고 저렴하다. 얇고 가볍다. 두께의 균일성을 가질 수 있다. 보통 1.5mm 정도로 유지됩니다. 프리즘 양에 상관없이 1.5mm 정도의 두께로만 고정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신 투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비감도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렌즈 내면에 마이너스 면에 부착을 하면 되는데, 단점으로는 투명도가 저하되고 대비감도도 저하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자, 이거 보시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프레넬 프리즘 렌즈. 프리즘 렌즈에 비해서 왜 쓰는지는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너무나도 큰 특징이 됩니다. 자, 다음 가림 렌즈요. 무언가를 가릴 목적으로 쓰는 렌즈가 가림 렌즈겠죠. 자, 얘는 언제 쓴다? 약시 교정할 때 쓰는 렌즈가 가림 렌즈. 그래서 약시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한쪽을 가릴 목적으로. 그래서 종류는 프로스티드 렌즈라는 게 있고요. 얘는 젖빛 렌즈라고 하는데 렌즈 후면이 완전 불투명해서 명암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프로스티드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종류인 샤버시라고 있는데 샤버시 렌즈는 약간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눈 가장자리 윤곽 정도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티드와 샤버시 렌즈 두 종류 타입으로 있고, 물론 임상에서는 이런 렌즈들이 아니고 그냥 민 글라스 또는 민스 글라스라고 해서 거의 이제 프로스티드의 형태를 렌즈에 효과를 내놓은 게 이제 민스 글라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임상에서 쓰는 제품의 상품명도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약시 교정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가림 렌즈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시력용 렌즈요. 저시력이면 약시보다 더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얘는 단순히 시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뇌나 또 다른 문제의 합병으로 눈에 손상을 주는 경우들도 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얘들은 교정해도 0.3 이상 잘 나오지 않는 매우 시력적으로는 매우 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굴절력이 아니고 배율, 시야, 작업거리가 처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세 가지입니다. 배율을 몇 배율로 해줄 거냐? 이 사람이 잘 못 본다 그러면 확대시켜서 보는 게 좋으니까 2배율로 하겠다 또는 4배율로 하겠다. 그리고 시야는 어느 정도 시야까지 생각하느냐 또는 너의 시야가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시야 부분. 그리고 작업거리라는 것은 근거리를 볼 거냐 중간거리를 볼 거냐 원거리를 볼 거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만원경은 멀리 볼 때 쓰잖아요. 먼 것을 가까이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만원경이니까 그럴 때 쓰는 거고, 확대경은 독서할 때 쓰니까 대부분 근용이 되겠죠.
책을 올려놓게 되면 확대하는 기구가 책을 화면을 통해서 확대시켜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얘를 소리로 읽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시력용 렌즈에서는 배율, 시야, 작업거리가 핵심 요소라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두 종류의 망원경이 두 종류가 나올 텐데 하나는 케플러식이 나올 거고 하나는 갈릴레오식이라고 해서 나올 건데, 자, 케플러식은 조합이 플러스 렌즈랑 뒤에 마이너스 렌즈의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플러스 렌즈로 되어 있고, 갈릴레오식이 플러스 렌즈와 마이너스 렌즈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케플러식은 플러스와 플러스 렌즈로 되어 있고, 앞에 이 플러스 렌즈 들어가는 거는 기본 고정값이고요. 뒤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좀 붙으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겠죠. 얘들의 전체적인 망원경의 경통의 길이가 길다 짧다, 시야가 넓다 좁다, 사물은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이런 특징들이 다 있는데, 자, 이 뒤에 렌즈에 대한 특징을 좀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케플러식은 플러스다 보니까 상을 확대해 보기에는 좋다. 하지만 시야는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고, 갈릴레오식은 뒤에가 오목 렌즈로 붙어 있는데 얘들을 정리하면 오목 렌즈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물은 작아 보이지만 시야는 증가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갈릴레오에 O가 있으니까 오목 렌즈 이렇게 묶어서 같이 기억하셔도 될 듯 하네요. 자, 다음에 렌티큘러 렌즈, 요즘 들어서 거의 볼 일 없는 렌즈이긴 하지만 큰 굴절력을 가진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 또는 무게 감소가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의 렌즈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전체 직경과 유효경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한다. 예를 들어 전체가 60이고 유효경이 30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전체 분의 얘가 유효경이 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렌티큘러, 플러스 렌티큘러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종류가 이렇게 있더라 정도만 눈으로 봐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란 말은 무언가의 크기라는 거잖아요. 크기랑 우리랑 관련될 수 있는 거는 망막 상의 크기가 되죠. 망막 상의 크기를 조정해주는 렌즈가 사이즈 렌즈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맞춰주는 렌즈. 그래서 무등상시를 교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주요 변수는 정점간 거리, 중심 두께, 전면의 굴절력 등을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배율일 때 배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율 공식이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는 형상계수 곱하기 굴절력 계수인데, 여기에 VD는 굴절력 계수로 형상계수는 중심 두께와 전면 굴절력 두 개는 형상계수에 포함되면서 이 값들을 변화시켰을 때 전체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에 맞게 실험을 해봐서 전체의 배율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이즈 렌즈 종류는 책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오죠. 오버롤이랑 메리디오널. 오버롤은 모든 경선 방향에서 배율이 동일한 거. 쉽게 말하면 구면 렌즈 생각하면 될 거고요. 구면 렌즈 생각하면 될 거고, 메리디오널은 경선 방향에 따라 배율이 다른 렌즈. 원주 또는 토릭 렌즈를 말하죠. 토릭 렌즈를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포컬 사이즈 렌즈라는 거는 어포컬이 초점이잖아요. 초점에 A, 부정 느낌의 A가 붙어가지고 어포컬 초점이 없는 사이즈 렌즈, 즉 초점이 없으려면 뭐가 굴절력이 0디옵터이지만 렌즈의 두께나 전면 커브를 변형시키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배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렌즈가 어포컬 사이즈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렌즈는 왜 쓰는지, 그리고 배율 공식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떤 건지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 렌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긴 했는데, 흡수 렌즈라는 거는 뭐냐면 자외선 흡수, 적외선을 흡수하는 물질에 관한 겁니다. 자, PC, 폴리카보네이트는 자체적으로 자외선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니까 AR 코팅을 멀티 수준으로 안 해도 그게 상관없을 정도가 되는 거고, 자, CR39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렌즈에서는 ZNO 또는 TiO2라고 하는 애들이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얘들은 앞에 여러가지 유리렌즈 할 때도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지만, 플라스틱에서는 자외선 차단 또는 자외선 흡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유리렌즈에서는 CO2 이산화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섞어줌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흡수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렌즈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렌즈를 쓰면 굳이 우리가 다른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적외선 흡수인데요. 플라스틱 렌즈는 기본적으로 적외선을 웬만큼 자체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파장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유리는 산화철, 이산화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용융할 때, 녹일 때 들어가야지만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또는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렌즈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하는 물질들에 대한 거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할 듯 하고요. 시험에 문제 나오게 되면 또는 보기 용도로 나오게 되면 충분히 잘 득점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중 초점 렌즈 하면 초점이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상도약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상이 도약한다. 도약한단 말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도약을 영어로 적으면 이미지 점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상의 이동 방향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얘는 상도약 양을 구하라 그러면 add 곱하기 h를 구해서 프리즘 양을 구하면 되겠죠. 프리즘 양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 클립톡형이 플랫탑보다는 상의 도약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융착형이 일체형보다 상도약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패턴을 보인다. 그러니까 융착형에서는 원형 디자인에 가까울수록 상도약량이 많아진다. 자, 그래서 지금 A번이 클립톡형이고요. 클립톡형, 얘가 플랫탑이고요. 플랫탑. 얘가 제가 알기로 울텍스로 알고 있고, 이 녀석은
EX0. EX0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뭐 근용이 가장 넓고 상점프가 일어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렌즈 한 개 EX0. 그리고 이쪽이 심리스. 이게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리스. 얘는 상부가 B번이랑 비슷한데 휘어져 있다, 커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커브드 탑.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 상점프라는 것은 이 경계면 자렌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플러스 렌즈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할 때 이 중심부까지의 높이, 기저 방향까지 높이라는 게 중요하게 돼서 플랫탑에서는 상부 경계선부터 중심까지 높이를 알려줘서 짧지만 크립토형에서는 이 중심 높이를 알려주질 않고 전체의 지름을 보통 알려줍니다. 지름을 알려주다 보니까 지름을 나누기 2에서 h에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실수만 좀 줄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슬래브업 가공이라는 게 있죠. 근용부에서 발생하는 좌우 프리즘 차이를 보완해서 광학적 부등 사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슬래브업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좌우 프리즘 차이가 난다라는 말은 굴절 부등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슬래브 라인, 그러니까 작업 라인은 어디냐면 상부 경계선과 일치시켜서 만들게 되면 확실히 티가 덜 날 수밖에 없죠. 왜? 이중 초점 형태 때문에 티가 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티가 덜 날 수도 있어서 상부 경계선과 일치시키는 거고요. 어느 쪽,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디를 작업할 거냐라고 하면 원형 굴절력 중에서 마이너스 디옵터가 큰 쪽을 가공해 주시면 되고, 가공할 때는 전부 다 무조건 베이스업 효과가 나도록 효과가 발생하도록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이 마이너스 5, 왼쪽이 마이너스 1이면 얘를 해주면 되고, 오른쪽이 플러스 5, 왼쪽이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거는 이쪽 아래쪽이니까 또 얘를 선택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떤 프리즘 효과가 나누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구하는 양은 프렌티스 공식으로 써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누진 굴절력 렌즈라는 건 동일 재질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렌즈만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소차, 재질이 안 바뀌니까 색소차와 상해 도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력이 점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불명시력도 없고 경계선도 없죠. 물론 처음에 렌즈 작업하고 났을 때는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테이핑 마크가 있겠지만 걔도 제거되면 경계선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자, 그리고 원용부의 두께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원용부 두께 줄임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 방법이 프리즘 시닝 또는 프리즘 디닝 가공 방법이라고 하는데, 원용부에 베이스 다운 프리즘 효과가 발생하도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은근히 자주 나왔으니까 봐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누진 굴절력 렌즈에서 또 보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봐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왔으니까. 자, 렌즈에서 위치가 이 부분은 원용부 굴절력 측정 위치고, 여기가 동그라미 또는 더하기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I 포인트, 우리 눈의 설계점과 일치할 부분, 설계점과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점은 이 렌즈 전체의 한 가운데 점, 그래서 여기를
기하 중심점이라고 하죠. 기하 중심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한다? 이 렌즈에 프리즘 효과가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즘 양을 확인하는 그쪽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작은 쪽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는 근위용부 굴절력의 측정 위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상부 경계선까지의 높이를 보통 우리가 누진대 길이라고 하고, 옆에 점선으로 된 이 부분은 수차 몰림부, 그리고 여기 일자 동그라미 밑에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가입도와 렌즈 회사의 회사에서 회사 마크와 그 렌즈 종류의 번호 정도가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 어느 쪽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 그림은 오른쪽 렌즈가 된다라는 것도 센스 있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누진대가 가입도가 클수록, 그리고 가입도에 따른 디자인 보게 될 텐데, 가입도가 커지게 되면 누진대 길이는 아무래도 길어지겠죠. 왜? 변해야 되는 도수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리고 누진대 폭은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진다. 대신 뭘 늘어난다? 수차부와 수차량은 증가되고 적응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입도가 크면 클수록 아까 디자인에서 하드 타입을 많이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입도에 따른 디자인인데요. 소프트 디자인은 낮은 가입도일 때 좋고, 전체적인 수차부를 원용부 주변까지 넓게 분포시키면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하드 타입은 가입도가 높을 때 쓸 수 있는 많이 권장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수차부를 좁게 원용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좁게 분포하지만 대신 그 계단 등급이 변하는 높이는 크겠죠. 그러니까 짧은 곳에서 급격하게 변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드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 개의 장점만 뽑아서 만들어낸 멀티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게 된다. 최근에 아마 우리가 안경 가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멀티 디자인이 될 겁니다. 왠지 이론적으로는 하드와 소프트 디자인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학에 대한 키워드는 총 쭉 풀어봤고요. 슬라이드 제가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나왔던 많은 키워드들을 우리가 보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전에 풀어봤던 또는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서 이 문제에서 이만큼만 알면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문제 풀 때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 수업이 여러분 국시 준비하는데 또 암기 많이 해야 되는 재료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